여러분이 두 나라의 피가 동시에 흐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여기 한국과 일본의 피가 동시에 흐르는 다문화 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다가 우연히 작년 5월에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이것을 본 뒤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미 사쿠라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김채원이에요. 교토국제고등학교 2학년생이죠. 우리 학교는 작년 여름 일본 전국고 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06년 역사의 대회에서 한국계 학교 최초로 우승을 했다는 점이 특히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의 우승은 정말 극적이었죠. 결승전에서 도쿄도의 강호간토다이 치고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이겼거든요.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 있는 한신고시 N구장에서 열린 그 경기, 우승이 확정된 후 선수들이 부른 우리 학교 교가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동해, 바다 건너서 로 시작되는 한국어 교가가 NHK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죠. 전국 3,700여 개의 팀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하는 학교는 고작 49개 뿐이에요. 그만큼 치열한 대회였기에 우리 학교의 우승은 제1한국계 민족학교이자 국제학교로서 더욱 빛나는 성과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닮은 눈매와 아버지를 닮은 코를 번갈아 보며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일본 교토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였던 아버지와 한국에서 유학 온 어머니가 처음 만났던 봄날로 돌아갑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교정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다고 해요. 하지만 양가 조부모님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일본 할아버지는 한국인과는 절대 안 된다며 고개를 돌리셨고 한국 외할아버지는 일본인은 안 된다.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잊었느냐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특히 일본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전후 복구 시기에 한국을 출장 다녀오신 후로 가난하고 뒤처진 나라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특히나 평소에도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을 한국을 폄하하는 내용만 보고 계셨죠. 그리고 일본의 우수함, 아시아는 일본 덕에 먹고 산다는 일본 중심 사상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인 저희 아빠가 한국인 여자와 결혼한다고 얘기하니 당연히 허락하지 않으셨죠. 조상님을 뵐 낯이 없다라고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만만치 않으셨죠.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하시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며 그런 반대도 이겨냈죠.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렸고 처음에는 양가 어르신들 모두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사랑하는 내 딸이 선택한 길이라면 이라며 눈물을 보이신 외할머니의 모습에 외할아버지도 마지못해 결혼식장을 찾으셨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일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희 엄마는 제게 한글을 가르치셨으며 주말이면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아빠는 일본 전통 예절을 알려주시며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학교 생활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순수 일본인보다 피부가 조금 더 검다는 이유로 놀리기도 했고 중학교 급식 시간에 저에게 김치 냄새가 난다며 불평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알듯 모를 듯 친구들에게 놀림과 왕따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진학한다는 교토국제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도 왕따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작년 고시엔 우승 이후로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오히려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도 늘어났죠. 지난주 담임 선생님께서 수학여행 안내문을 나눠주실 때였어요. 이번 2학년 수학여행은 대한민국 서울입니다라는 말씀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자 제 뿌리가 있는 나라라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죠. 한국은 언제나 궁금한 나라였습니다.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는 K-팝 아이돌 가수들이 매우 인기 있었고 특히 K-뷰티는 폭발적이었어요. 한국 연예인들은 너무나도 이뻤고 한국산 화장품은 싸고 질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항상 궁금했던 한국이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다니 저는 너무나도 기대되었어요. 또한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도 방문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한국인 친구를 사귈 생각을 하니 설렙니다. 드디어 한국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 되었어요. 약 1시간 반 정도의 비행 후에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이와 탁 트인 시야, 자연광이 쏟아지는 통유리 벽면이 만드는 개방감은 마치 미래도시를 걷는 듯했어요.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쿠라, 이거 정말 공항 맞아?
옆자리에서 유이카가 속삭였죠. 저도 나리타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의 말을 잃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로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곳곳에서 승객들을 안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안내 로봇이었어요. 로봇에게 건니치와 로봇도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일본어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미리 공부해 갔던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나는 일본에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니 바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갈아 말하는 로봇 앞에서 친구들이 연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자동 출입국 심사대였습니다. 저희를 스캔하는 데는 12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미성년자라서 학교에서 미리 사전 등록을 하고 간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워크스루로 지나가며 저희 신분과 얼굴, 그리고 여권 정보와 생체 정보를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2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지문과 안면 인식이 동시에 이뤄지고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전자여권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하는 워크스루 시스템은 경이로웠죠. 우와, 진짜 빠르다. 뒤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탄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많이 놀라시는 듯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나리타 공항도 깔끔하고 서비스 우수공항으로 세계 5위 안에 든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기술적으로 스마트하고 전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인천공항의 모습은 충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천공항의 AI 기술 덕분에 몇백 명이나 되는 저희 학년 학생들은 단 몇 분 만에 입국 절차가 끝났고 바로 공항철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철도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99.9%의 정시 운행률을 자랑하는 열차, 6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효율적인 배차, 그리고 서울역까지 43분이면 도착한다는 안내방송. 일본의 철도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하던 친구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철도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일본의 자존심인 신칸센과 비교해도 견줄만 했고, 아니 신칸센보다 더 우수해 보였습니다. 한국 철도가 이렇게 우수하고 빠르다니. 그리고 동선의 효율성까지 생각한 지하철 역 내의 안내 또한 미래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열차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LT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고속 인터넷이 지하철 내에서 무료로 제공된다니. 기존 와이파이보다 4배나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열차 내 승객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메시지 또는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에 또 한 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무료 와이파이는 상상도 못합니다. 또한 인터넷 속도 또한 빠르지 않아서 대중교통 안에서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담임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일정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첫 일정은 서울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나리타 공항을 떠날 때만 해도 일본의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제가 이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충격을 받게 될 줄은 몰랐죠. 학교 후비에 들어서자 글로벌 리더십 포럼 2025 현수막이 눈에 띄었어요. 커다란 강당에서 일본 교토국제고등학교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곧 한국 선생님의 소개로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회장 김민선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고 이어 영어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며 학교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에 저와 친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첫 번째 일정은 AI 코딩 동아리의 프로젝트 발표였어요. 고등학생들이 만들었다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프로젝트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미래 예측 모델을 만든 팀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죠. 발표를 맡은 이준호 학생은 이 프로젝트로 실리콘밸리 인턴십에 선발되었다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 학교도 코딩 동아리가 있지만 옆에서 마코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단순히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술을 적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점심시간에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식당 메뉴가 한식, 일식, 양식으로 다양했고 심지어 할랄 푸드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일식까지 준비된 학교 급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 학교는 다국적, 다문화 학생들이 어우러진 곳이어서 음식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어서요 라고 민서가 설명했죠. 글로벌 마인드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역사 동아리의 한일 관계의 미래 발표가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했습니다. 사실 일본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한일 양국 관계,
즉 근현대사에서의 일은 다루지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라 그런지 역사 교육 과정이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편이라는 글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일본의 치우친 편협한 시각은 처음부터 배제한 상태에서 역사를 배우는 것과 무조건 일본이 최고다라는 식의 역사관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의 민원이 심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역사관을 심어주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 주로 토론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강남 자사고 학생들은 어떻게 이 주제를 다룰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한국 학생인 박소연 학생의 발표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죠.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이어졌어요.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학교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평화 포럼에 교토국제고 학생들도 초대하고 싶어요. 민서의 제안에 저희 담임 선생님도 흔쾌히 동의하셨죠.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교류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의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꼭 다시 만나 포럼할 것을 약속했어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려 학교 시간. 도서관에 들렀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학생이 나사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죠. 우주 탐사 동아리예요. 매달 나사 인턴 연구원들과 프로젝트 미팅을 한답니다. 민서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이곳이 정말 고등학교가 맞나 싶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국에서 인재가 키워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부러움 또한 느껴졌어요. 자매학교 방문을 마치고 명동으로 향하는 길. 저는 아직도 학교에서 본 광경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이 시작되었죠. 야간 조명으로 빛나는 거리에는 첨단 기술이 일상의 일부로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카페에서 시작됐어요. 주문을 위해 줄을 서 있는데 로봇이 음료를 서빙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서빙봇이에요. 장애물을 자동으로 피하고 음성 인식으로 손님과 소통할 수 있죠. 민서의 설명에 친구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일본에도 로봇 서빙이 있기는 하지만 가게가 좁고 디지털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은 되고 있지 않죠. 선진문물에 대한 도입이 빠른 것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산할 때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현금도 카드도 필요 없었죠.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든 결제가 끝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갑 없이 살 수 있어요. 심지어 주민등록증도 휴대폰 안에 있죠. 민서의 말에 유이카가 도쿄도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야. 심지어 우리는 아직도 현금 위주거든. 카드 결제기조차 없는 곳도 많은데 사실 동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요즘은 귀찮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라고 중얼거렸어요. 명동거리를 걷다 보니 작은 로봇 하나가 우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배달 로봇이었죠. 이건 아직 시험 단계에서 가동하고 있는 건데 실시간 GPS로 AI가 최적의 경로를 찾아 배달한대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로봇의 모습이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쇼핑몰에 들어서자 스마트 피팅룸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거울처럼 보이는 디스플레이에 옷을 갖다 대면 입어보지 않고도 가상으로 피팅이 가능했죠.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마코가 연신 옷을 바꿔가며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온 김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싶다는 아유미를 따라갔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가상으로 바꾸며 미리 체험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K-뷰티, 특히 헤어스타일은 일본이 선도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미용실 가격도 싸고 스타일도 정말 세련되어서 한국에 오면 꼭 미용실을 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강남으로 이동하는 지하철에서도 기술의 진보를 실감했습니다.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투명 디스플레이가 실시간 뉴스와 날씨를 보여주고 객차 내부의 공기질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한국의 지하철은 움직이는 스마트시티 같아요. 유이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무인 편의점이었어요. 매장에 들어서자 AI가 자동으로 고객을 인식하고 집어든 물건이 실시간으로 장바구니에 추가되었습니다. 계산대도 점원도 없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죠. 만약 결제를 하지 않고 나오면 그 물건의 무게만큼 계산이 되어 경고음이 난다는 안내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마치 10년 후에 도쿄를 보는 것 같아 친구들의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리는 더욱 화려해졌어요. 혹시 이런 기술들이 불편하진 않아요? 제가 민서에게 물었죠. 처음엔 저희 부모님 세대도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대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편해서 없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죠.
기술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니까요. 민서의 대답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본 광경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이곳의 기술은 단순히 최첨단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미래도시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제는 서울의 최첨단을 경험했다면 오늘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호텔로 오는 길에 보았던 서울의 고궁들 중 경복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경복궁에 도착했습니다. 고즈넉한 궁궐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문화해설사 이선미 선생님이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공기 속에서 곧 저는 가슴 아픈 역사와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죠. 임진왜란 당시 경복궁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친구들도 모두 말없이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죠. 하지만 조선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난 후 궁을 다시 지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경복궁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또다시 훼손된 궁궐, 총독부 건물을 지으며 강제로 철거된 건물들, 그리고 광복 후 다시 시작된 복원 작업까지 저는 문득 할아버지 세대가 이 모든 것을 직접 겪으셨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쿠라 씨 괜찮아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아팠어요. 제 안에 흐르는 두 나라의 피가 이런 아픈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어요. 전시실을 둘러보며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가 약 7만 점이라는 설명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해설사 선생님의 다음 말씀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으려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문화유산을 만들어가고 있죠. K-팝, K-드라마, K-뷰티.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마지막 전시관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다룬 특별전이었어요. 1953년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 사진부터 시작해 2025년 현재의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80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4만 달러가 넘었죠.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만든 기적이에요. 전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아픈 역사를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고 그 아픔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을요. 마치 불에 타 없어진 경복궁을 다시 지어올린 것처럼 말입니다. 오후에는 K-뷰티 체험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화장품 브랜드들의 향긋한 향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지난해 1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친구들이 놀란 눈을 했죠. 메이크업 체험 코너에서는 특히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AI 기술을 활용한 퍼스널 컬러 진단, 증강현실로 다양한 메이크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스마트 미러까지. 한때는 아시아 화장품 하면 일본이었지만 이제는 그 선도주자를 한국이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2000년대 초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일본으로 메이크업을 배우러 많이 유학을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가 되었다고 해요. 특히나 일본은 가부키 화장이라고 해서 얼굴색을 하얗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과장된 화장법이 유행을 끌었지만 부자연스럽고 피부에도 좋지 않아 금방 그 인기는 끝났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 메이크업 방식은 자연스러움과 미를 동시에 추구하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화장법이어서 금방 선두자리를 한국에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일본의 화장품도 좋지만 이런 첨단 기술은 처음 봐. 마코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복 체험은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생활한복을 입어보았는데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실용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옷이라면 평소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이카가 거울 앞에서 연신 사진을 찍었죠. 저희는 한복을 입고 많은 사진을 남겼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한식 쿠킹 클래스에서 김치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김치는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요리 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어머니가 주말마다 담그시던 김치 요리가 생각났어요.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김치입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 김장김치라는 것을 담그는데 1년치 먹을 김치를 친척 또는 이웃들과 모여 담그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눈다는 설명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머니께서 한국 김치를 항상 그리워하며 1년에 한 번씩은 담그셨는데 어머니의 요리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은 홀로그램 콘서트였어요.
실제 아이돌이 눈앞에서 공연하는 것 같은 생생함에 친구들은 연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첨단 기술로 구현된 홀로그램, 관객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까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죠. 사쿠라, 너는 정말 좋겠다. 콘서트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마코가 말했어요. 이렇게 멋진 문화를 가진 나라에 피가 흐르고 있다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하루를 되새겨보았어요. K컬처는 단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기술과 예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였죠. 그리고 그 속에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친구들이 이미 SNS에 오늘의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샵Kculture, 샵코리아러브가 눈에 띄었죠. 저는 문득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늘 고민하던 정체성의 문제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무언가로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내일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동양과 서양을 넘어서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창가에 앉았습니다. 5일간의 여정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빼곡히 적어둔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의 첨단 시스템, 자매학교에서 만난 열정적인 친구들, 명동과 강남의 미래 도시 같은 모습, 경복궁에서 마주한 역사의 아픔, 그리고 K컬처의 매력까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민서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학교끼리 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일본에서 공부해보고 싶었거든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교토국제고등학교와 서울강남고등학교의 교류 프로그램 기획안을 함께 작성했습니다. 매년 5명의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상대 학교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민서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죠. 귀국 후 첫 주말, 저는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한 장씩 보여드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보시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인천공항이에요. 나리타보다 더 현대적이었죠. 이건 자매학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나사와 화상회의도 하고 AI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건 경복궁. 사진을 설명하는 동안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서와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 친구는 저처럼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싶대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사쿠라야.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두 나라의 가교가 되어주렴. 나는 오랫동안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구나.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미래는 너희 세대가 만들어가야 하는 거라는 걸.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제 안에서 충돌하던 두 개의 정체성이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일본인이라고. 다음날 학교에서 교류 프로그램 기획안을 발표했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작년고시엔 우승으로 한일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듯이 이번에도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 같네요. 이제 저는 매일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 교실을 열어 양국 학생들의 언어 교류를 돕고 온라인 문화 교류 플랫폼도 만들 생각입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가교가 되기 위해 저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피가 동시에 흐르는 사쿠라의 사연.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이 사연을 통해 일본과 한국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